네, 시간이 돼서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C 컴파일러 2를 할 거고요. IC 컴파일러 2는 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단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 뒤에서 에러가 난 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각 단계별로 스텝별로 밟아서 넘어오셔야 되고 각 스텝별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뒤로 넘어가시면 뒤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에러를 뒤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파워플랜의 위치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각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쭉 보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셋업 부분은 뒤에 실습이 있어가지고 실습할 때 같이 하고요. 셋업은 잠깐 넘어가고 플러 플랜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 플랜은 말 그대로 그 전체 면적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러 플랜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칩의 크기,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풀칩을 서브 칩이 아니고 풀칩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다라고 하면 이 IO 패드의 위치, 그 다음에 IO 패드를 놓는 방법, 요거를 플러 플랜 단계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플러 플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시려면은 칩을 이제 만약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아이백 MPW 빼고는 그냥 면적만 덩그러니 지정을 해줘요. 뭐 4000 x 4000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4000 x 4000으로 이 사이즈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패드를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에 배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얘는 파워 패드야, 얘는 인풋 패드야, 얘는 아웃풋 패드야. 이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패드를 과연 내가 놓을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보는 과정이 플러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칩의 아웃라인, 그 다음에 IO 패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이백 MPW 하실 때는 TDF 파일로 저희가 그냥 툭 드리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셔가지고 이 부분을 거의 못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따로 팹을 타시면은 다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이 크기, 패드의 위치, 종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배치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지 돼요. 네. 그거 하는 게 플러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는 스탠다드 셀을 가져다 놓는 거를 플레이스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노어 게이트, 그 다음에 플립플럽, 저기 인버터, 이렇게 여기도 플립플럽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높이가 다 같습니다. 여기 높이는 다 같고 스탠다드 셀이 배치가 된 겁니다. 플레이스먼트는 사실은 내가 하나하나 가져다 놓는 게 아니고 툴을 자동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동으로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갖다가 놓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옵션을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플레이스먼트 할 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최적의 위치인가, 얘가 여기 있는 게 맞냐, 얘가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플레이스먼트고요. 라우트는 이제 플레이스먼트가 되면은 포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트가 나오면 이 포트끼리 연결하는 거를 라우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 플랜에서 전체 칩 크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에서 스탠다드 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를 했으면 스탠다드 셀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놓여져 있으면은 이 포트의 위치가 결정이 돼요. 포트의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된 포트의 위치에 따라서
메탈 연결을 해주는 라우트 하면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칩이 특별한 게 아니고 면적 정하고 셀 갖다 놓고 포트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림 그리기가 끝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저는 볼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플레이스먼트가 제대로 안 됐는데 라우트를 먼저 해버리면은 얘가 나중에 움직여요. 플레이스먼트가 움직여요. 근데 메탈은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제 DLC LVS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나중에 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해야 불필요한 오류가 안 남는데 요거는 저랑 같이 뒤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는 사실은 스킬적인 거여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즘 문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요즘에는 AI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 디자인이잖아요. 우리가 칩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칩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칩 만드는 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한테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건축을 떠올립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단어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개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건축 설계를 하잖아요. 이 설계를 할 때 2D 종이에다가 단면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 시공사가 이 2D로 되어 있는 거를 보고 3D로 집을 지어주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2D로 그림을 그려줄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거죠. 얘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거잖아요.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삼성이나 TSMC한테 주면 삼성이나 TSMC는 3D로 웨이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개념이 똑같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얘를 2D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항상 머릿속으로는 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메탈 1, 비어 1, 메탈 2, 비어 2 이렇게 있을 때 2D로 되어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야 얘가 왜 DRC가 나는구나. 이 DRC를 수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념을 잘 갖고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림 그릴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1, M2, M3, M4가 있습니다. 요거는 웨이퍼를 옆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PNR 툴에서 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그림인데 지금 요거는 웨이퍼를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탈 1, 2, 3, 4가 있습니다. 웨이퍼가 굉장히 얇지만 실제로는 높이가 다 있는 거고요. 이 메탈 1, 2, 3, 4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비아는 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메탈 4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4층 건물이구나. 4층 건물을 내가 지금부터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탈 1에서 메탈 2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올라갈 때 1층에서 2층으로 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점프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탈 1에서 메탈 2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비어 1이라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메탈에 계층이 있다. 그리고 그 계층을 넘어갈 때는 비아라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1층에서 4층으로는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1층에서 3층으로는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4층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4층으로 가야 됩니다. 네. 건물로 생각해서 보면은 당연하죠? 네. 네. 그 다음 개념은, 아까 개념에 더해서, 메탈에 디렉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디렉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메탈 1은 가로로 가고, 메탈 2는 세로로 가고, 메탈 3는 가로로 가고, 메탈 4는
세로로 간다. 이러한 룰 규칙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간다는 룰이 있는데 반드시 메탈 1은 가로로만 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메탈 2는 그럼 무조건 세로로만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런 개념이 있고 이거를 이제 잘 가지고 가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PNR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우리가 PNR인데 플레이스 앤드 라우트라고 했습니다. 플레이스 앤드 라우트. 그러면은 처음에 플레이스먼트를 해요.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스탠다드 셀을 놓는 겁니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어느 위치가 좋은지는 나중에 볼 거지만 어쨌든 플레이스먼트를 해서 스탠다드 셀을 가져다 놓고요. 스탠다드 셀을 가져다 놓는 순간 결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트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스탠다드 셀을 가져다 놓는 순간 A 포트, Y 포트의 위치가 결정이 돼버려요. A 포트, Y 포트의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키매틱 상에서 예를 들면 인버터 1번이라고 하고 얘를 인버터 2번이라고 할게요. 요게 Y고 요게 A라고 했을 때 스키매틱 상에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플레이스먼트가 되는 순간 인버터 1의 Y포트의 위치와 인버터 2의 A포트의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길찾기 게임이 돼요. 길찾기 게임이 됩니다.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라우팅을 할 때 이 라우팅 하는 메인 그 과제가 뭐냐면 길찾기 게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Y에서 A까지 가장 효과적인 길찾기 게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길찾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보기 편하게 보겠습니다. 라우팅은 결국에는 길찾기 게임을 하는 건데 여기를 Y포트라고 하고 여기를 A포트라고 하겠습니다. Y에서 A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네, 중간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최적이냐? 라는 거를 라우팅 알고리즘이 결정을 합니다. 라우팅 알고리즘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 셀의 종류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수백만 게이트의 스탠다드 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수백만 게이트의 스탠다드 셀에 보통 포트가 적어도 2개, 많으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포트의 길찾기 게임을 할 때 최적의 길이도 최적의 위치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다가 만나면 또 안 돼요. 만나지 않으면서 최적의 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 알고리즘을 빨리 돌리고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까라는 다양한 연구들을 합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해봤더니 이거를 빨리 하기도 하면서 정확하게 잘 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메탈에 디렉션 옵션을 줘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옵션을 준 상태에서 길찾기 게임을 시켰더니 길찾기 게임을 빨리 잘 하더라 라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PNR을 할 때는 PNR 툴 자체적으로 메탈의 디렉션 속성을 부여를 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이 가로 세로 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메탈이 가로 세로로 이동하면서 라우팅을 합니다. 그 속성 때문에 라우팅 길찾기 게임을 빠르고 잘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디렉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라우팅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1, 3번이 가로로 가는 것 뿐이지 3번이 가다가 만약에 세로로 갔다 문제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그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세로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툴을 실제로 돌려보면 무조건 가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은 얘가 세로로 가기도 합니다. 툴 입장에서 그 세로로 가는 게 더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호스 메탈도 세로로 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룰이 아니고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해서 러프하게 적용되는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아니 가로로 가도 되고 세로로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굳이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커스텀으로 유저가 라우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워플랜을 한다거나 유저가 특정 메탈을 손으로 그리면 그릴 때가 있어요. 손으로 그리면 그릴 때가 있는데 이 메탈의 디렉션을 고려하지 않고 유저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은 툴이 라우팅 할 때 DRC LBS 바이올레이션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념을 알고 그리시는 것과 모르고 그리시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유저가 커스텀으로 파워레일을 옆에다가 그림을 내가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M1으로 그렸어요. M1으로. M1은 기본적으로 가로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1은 첫 번째 메탈은 가로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로로 그려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M1을 만약에 스탠다드 셀 옆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DRC LBS 바이올레이션이 왜 나냐면 라우팅 해라고 라우팅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순간 그 기본적으로 툴은 M1은 가로로 그립니다. 왜냐면 가로로 그리는 그 알고리즘을 차용을 해야 빨리 그릴 수 있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M1은 기본적으로 가로로 그리려고 해요. 그럼 여기 Y포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Y포트가 있고 다른 이제 스탠다드 셀에서 Y포트로 뭔가 커넥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M1이잖아요. M1이기 때문에 M1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포트가 M1이기 때문에 같은 메탈 계층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M1으로 와야 됩니다. M1으로. 자, M1으로 툴은 그리는데 M1으로 이미 세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툴이 여기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쇼트예요. 쇼트니까 만약에 툴이 얘를 안 붙이고 여기서 멈춰요. 그러면은 플로팅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션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툴이 이 방향성을 따르고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니지만 유저가 커스텀 메탈을 그릴 때 이 디렉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메탈을 그려버리면 툴이 이 메탈 자체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유저가 그린 거라서 지우질 않기 때문에 DRC LBS가 계속 납니다. 서치 앤 리페어를 계속 돌려도 DRC LBS가 해소가 안 돼요. 이 개념을 모른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막 그려 놓으시면은 툴이 타이밍도 못 맞추고 DRC LBS도 아무것도 못하고 한 3, 4일 정도 계속 툴은 도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잠깐의 실수로 툴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 나중에 이제 또 플레이스, CTS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DRC 바이올레이션 나면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가면 왜 나는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DRC LBS는 다른 이슈가 없어요. 다 이것 때문에 납니다. 방향하고 계층 때문에 나는 거라서 이거를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잘 피해 나갈 거고요. 그 그림을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툴한테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시고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좀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탈 1이니까 얘가 1층에 있는 겁니다. 1층에 있고 얘가 메탈 2니까 얘가 2층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아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비아 1 계단 타고 2층으로 올라왔고 2층에서 비아 2 계단 타고 3층으로 올라왔고 3층에서 비아 3 계단 타고 4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그림이 3D로 그려지셔야지 됩니다.
요 그림을 보고, 아, 1, 2, 3, 4층까지 있구나. 그 다음에 계단이 있구나. 이게 그래서 메탈 1에다가 신호를 주면 메탈 4까지 전부 다 동일한 신호가 흘러가겠구나 라는 거를 요 레이어만 딱 보고 바로 머릿속에 3D로 그림이 그려지셔야지 됩니다. 요것만 잘 구분하실 수 있어도 DRC LVS를 네, 한 70% 이상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그림 볼 줄 모르면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모양은 같은데, 여기에 비아 1이 아니고 비아 3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그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계단이잖아요. 3층이랑 4층으로 가는 계단인데, 메탈 2하고 메탈 1 있는 요 사이에 비아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메탈 1하고 메탈 2, 메탈 3, 2, 4하고, 그러니까 2, 3, 4는 같은 메탈 시그널이 흘러갈 거고요. 메탈 1은 얘는 완전 다른 애입니다. 다른 신호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는 같은 신호고, 메탈 1은 다른 신호가 갑니다. 네, 이 그림을 딱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비아 3는 메탈 3하고 메탈 4랑 같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 이렇게 비아 3가 메탈 2하고 메탈 1 사이에 비아 3가 있을 때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DRC LVS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볼 줄 모르면은 얘를 내가 그냥 지우면은 델리트 키 그냥 눌러서 지우면 되는데, 내가 이걸 볼 줄 모르면은 계속 툴한테 시켜요. DRC LVS 나면 디테일 라우트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에러 나는 거 위치 바꿔가지고 또 툴 돌리고 하거든요. 그럼 툴이 얘를 자동으로 잘 지워주면 좋은데 툴이 잘 못 지워요. 그 나중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툴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의 직관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그냥 내가 지우면 되거든요. 네, 그림을 볼 줄 모르면 내가 못 지우고, 못 지우면 요거 하나 때문에 DRC LVS 하루 종일 돌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네, 툴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비아를 1, 2, 3가 다 겹쳐져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메탈 1하고 메탈 4하고 같은 신호가 흐를 것인가? 왜냐면은 이거는 계단이라고 했으니까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가는 계단이 있으면 1층부터 4층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나? 네, 요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RC LVS 리스트를 보고 이상한 구간에 비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울까 말까, 내가 지워도 되나? 툴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툴이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딱 봤을 때 여기 비아가 왜 있어? 하면은 자신 있게 지우시면 됩니다. 네, 내용을 모르면 근데 못 지우죠. 네. 지금은 저랑 같이 보니까 당연하게 보이고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칩 설계하면 이거 지워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맞다 생각하시면 자신 있게 지우시면 됩니다. 네, 방금 전 거에 더해서 만약에 여기 1층에서 4층까지 이쪽 라인에서 올라가고 싶으시면은 비아 1, 2, 3도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탈 2랑 메탈 3를 겹쳐가지고 이 위치에다가 놓으시면은 메탈 1하고 메탈 4하고 같은 신호가 흘러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여기를 3D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색상이 겹쳐져 있는 걸로 확인하시고,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비아 1, 2, 3, 비아 2, 메탈 2, 3가 다 있구나. 그래서 메탈 1부터 메탈 4까지 지금 동일한 신호가 흘러가는구나. 요거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것처럼 같이 보니까 다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메탈 라우팅이 수천 개, 수백 개, 수십만 개 되면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 컨셉은 동일합니다. 네. 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라우팅 되는 그림인데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라우팅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그 라우팅 관련된 이슈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만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DLL/VS가 왜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스탠다드 셀 그림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오른쪽에다가 덧대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VDD 포트가 이렇게 있고 밑에 VSS 이렇게 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레이어가 메탈 1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은, 메탈 1으로 포트가 나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포트들이 다 메탈 1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살짝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만약에 웨이퍼를 내가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웨이퍼를 옆에서 봤다 라고 하면 스탠다드 셀이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바닥에 왜냐면 얘가 지금 M1이잖아요. 얘가 M1입니다. 스탠다드 셀은 바닥에 있구나. 그리고 바닥에 포트가 나와 있구나.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여기 밑에가 सब스트레이트죠. 밑에가 सब스트레이트고 NLPL이 여기 밑에 있겠죠. 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라우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림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스탠다드 셀의 포트가 M1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셀과 스탠다드 셀의 포트를 연결하는 게 라우트잖아요. 포트 매핑을 하는 게 라우트이기 때문에 포트끼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 얘가 4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라우팅을 할 때 여기가 1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다시 3층 갔다가 2층 갔다가 1층으로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스탠다드 셀은 바닥에 있잖아요. 스탠다드 셀은 바닥에 있고 스탠다드 셀의 포트가 1번이에요. 그리고 스탠다드 셀끼리 포트 매핑을 하려면 1번에다가 1번으로 출발을 해서 1번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무조건. 요게 핵심입니다. 자, 위에서 제가 메탈의 계층, 그 다음에 디렉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요 그림을 같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라우팅을 실제로 하는 거를 같이 볼게요. 자, 라우팅을 할 건데 Y 포트에다가 이제 라우팅을 할 겁니다. Y 포트에다가 라우팅을 할 건데 Y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포트가 나와 있어가지고 메탈 1으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메탈 1으로 Y에다가. 근데 메탈 1은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로로 오잖아요. 그래서 메탈 1을 가로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이후는 이제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회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Y에 붙일 때는 메탈 1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툴이 알아서 붙여줄 겁니다. 그 라우팅 트랙이 있거든요. 그 라우팅 트랙에 맞춰가지고 그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잘 찾아줍니다. 위치를. 자, Y는 가로로 와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M1은 가로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M1을 가로로 붙이면 돼요. 여기처럼. 자, 이 D도 마찬가지죠. D도 M1이에요. 그리고 M1은 가로로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 알고리즘이 그냥 M1을 가로로 붙이면은 D랑 붙일 수가 있습니다. D랑 Y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요 A입니다. 요 A. 자, 우리가 이 A에
라우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딘가에 또 다른 스탠다드 셀이 있어가지고 쭉 와서 요 A에다가 라우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M1이잖아요, 얘도. M1으로 그냥 M1은 가로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M1으로 A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M1이 1층이고 A 포트도 M1으로 되어 있고 M1은 가로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은 Y랑 쇼트 납니다. Y도 M1이잖아요. 같은 계층이 있으면 붙어버리니까 여기가 Y랑 쇼트가 나요. 그러니까는 M1을 가로로 붙여서 A 포트에 연결하는 라우팅 방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탈락. 자, 가로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왼쪽에 와서 A랑 붙이면 이번엔 D하고 쇼트 납니다. D하고 쇼트죠. 그러면은 A 포트를 왼쪽 오른쪽에서 M1으로 붙이는 이 방식은 둘 다 탈락. 요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M1을 세로로 그릴 수는 있다라고 했으니까 세로로 그려가지고 A 포트에 연결해야지 하는 순간 VDD, Y 셋 다 쇼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쇼트죠. 네.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는 아래에서 올라가 볼까라고 하면 VSS랑 쇼트납니다. 네. 포트가 M1에 있기 때문에 M1으로 가야 되는데 좌우, 위, 아래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다 쇼트나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한 가지 방법은 요 사이로 가는 겁니다. 요 사이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 메탈과 메탈 사이에는 일정 간격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디자인 룰이 있어요. 이 메탈 간격을 너무 가깝게 그리면 우리가 이제 웨이퍼에 마스크를 놓고 위에서 빛을 쐰 다음에 패턴을 그리잖아요. 이 간격이 너무 작으면 이 렌즈 통과할 때 이 간격을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붙여서 패턴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식각하고 엣징할 때 이 특정 간격만큼 띄워놓지 않으면은 그림 그릴 때 붙어버려요. 그래서 메탈과 메탈 사이는 일정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미니멈 위스 룰이 있습니다. 이 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 라우팅을 어떻게 한 거냐면 설명을 드리면 요게 M3죠. 얘가 왜 M3예요? 가로로 가는 거는 1번, 3번, 5번, 7번이니까 1번은 탈락됐잖아요. 그러면은 3번이 오면 됩니다. 3번이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2번, 4번, 6번이죠. 메탈 번호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2번입니다. 그럼 얘가 비아 2고 얘가 비아 1이에요. 메탈 3, 비아 2, 메탈 2, 비아 1 하면은 메탈 3부터 메탈 2, 메탈 1까지 1층으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셀의 모든 라우팅 패턴이 다 이겁니다. 이거 이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RC LBS를 돌렸는데 DRC LBS가 난다. 스탠다드 셀 쪽에서 난다. 그럼 다 이겁니다. 이 방법을 툴이 못 찾기 때문에 납니다. 그러면은 왜 툴이 못 찾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뒤에서 저랑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면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곰곰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가 M2라고 했는데 가로로 가는 게 짝수 번호니까 M4로 가면 안 되냐? 4로 가셔도 됩니다. 4도 가로로 갈 수 있으니까 4로 가셔도 문제가 안 되는데 대신에 4로 가든 6으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포트가 얘가 메탈 1이잖아요. 4로 가도 결국에는 1층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4층, 3층, 2층, 1층 결국에는 메탈 2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4층에서 1층으로 한 번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메탈 2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여기 메탈 4로 갈 필요가 없이 애초에 메탈 2로 가면 안에 메탈 2를 더 안 그려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메탈 4로 가로로 가도 되지만 결국에는 1층까지 내려가려면 메탈 2를 써야 된다. 그거를 인지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안 꺾고 그냥 메탈 2, 즉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으로 그냥 비아 안 쓰고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비아 1만 넣으면 안 되냐?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툴이 자꾸 이상하게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면은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모르면은 못하는 겁니다. 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실제로 툴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디테일한 에러들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저가 보고 손으로 고치면 아주 깔끔하게 훨씬 더 빠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됩니다. 여기에 그 플레이스, 라우트, DLC, LVS 모든 요소가 이 한 장에 다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맨 밑에 있는 게 스탠다드 셀이고요. 스탠다드 셀이 1층에 있다. 이거는 방향을 좀 바꿨죠. 이렇게 가는 세로로 보이죠. 여기가 세로로 가면 비아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메탈 2가 메탈 1이랑은 크로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아가 있고 메탈 3는 메탈 2랑 크로스 방향으로 가고 대신에 메탈 1이랑 메탈 3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스탠다드 셀하고 플레이스 앤 라우트 할 때는 항상 요 그림이다. 우리가 2D로 보고 있고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지만 항상 3D로 된다는 거를 유념을 하고 지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림 얘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 그러니까 P&R을 했다. 내가 P&R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뭘 봐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P&R을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보는 게 타이밍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DLC, LVS 에러가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P&R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업 홀드 있는지 보고 DLC, LVS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요 4개 없는지 잘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IR 드랍도 봐야 되고 크로스톡도 보셔야 되고 볼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 4개만 보셔도 우리 수준에서는 충분하고 칩이 안 도는 게 아니고 잘 돕니다. 이 정도만 잘 보셔도 상업용 툴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거는 타이밍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DLC, LVS 이슈가 있는지 요거를 볼 거고요.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세팅을 할 때 관련된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툴한테 넣어줘야 얘가 이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팅 관련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팅하실 때 타임 관련된 세팅,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된 세팅, 그리고 디자인 룰과 관련된 세팅, 그리고 유저 데이터 이렇게 4가지를 세팅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내가 ICC2를 한다, P&R을 한다 라고 하면은 요 4가지가 있는지 보셔야지 됩니다.
이 네 가지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P&R을 끝난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없는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타이밍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타이밍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 두 가지 파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타이밍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A고 여기가 Y고 얘가 인버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타이밍 계산을 하려면은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자, 그럼 A에서 Y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요거를 보면 되잖아요. A에서 Y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요거 M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에서 그 연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0에서 1로 바꿔줘야 되니까 0에서 1로 바꿀 때 걸리는 시간. 요 사이의 시간. 요거는 스탠다드 셀이니까 S1이라고 할게요. 결과가 나오고 이 Y까지 보내주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요거를 보면은 M2라고 하겠습니다. 자, A에서 Y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국에는 M1 더하기 S1 더하기 M2를 더하면 요게 토탈 딜레이 타임이 됩니다.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오냐?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요 S1에 대한 정보는 얘는 .db에 있습니다. .db 파일을 넣어주면 S1의 딜레이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1하고 M2의 딜레이 정보는 어디서 갖고 오냐? 요 TLU 플러스 파일에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TLU 플러스 파일에 있습니다. TLU 플러스 파일이 있어야 M1과 M2의 딜레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은 디자인 컴파일러를 할 때 TLU 플러스 파일을 만약에 내가 안 넣어줬다. 그러면은 나는 .db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프라임 타임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이 넷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고 타이밍 체크를 한 겁니다. 네, P&R을 하면은 요 길이가 나오잖아요. 요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길이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TLU 플러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팅할 때 타이밍 계산을 하려면 이 두 가지 파일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툴이 정상적으로 타이밍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사실은 설계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네,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db 파일을 보시면은 .db 파일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min.db 또는 max.db 디자인 컴파일러 하고 오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typical.db 이름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min-max가 아니고 worst인지 또는 best인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best.db, min.db 또는 max.db, best.d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db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TLU 플러스 파일도 나중에 열어보시면은 그 max.tlu 그 다음에 min.tlu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typical도 있고 종류가 더 많긴 한데 .db랑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디자인 컴파일러도 하셨고 프라임 타임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셀 인버터 스탠다드 셀 같은 경우에 그 AY잖아요. 그래서 0에서 1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 얘가 노멀한 상태
노멀한 상태라고 하면은 상원이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스탠다드 셀 여러분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셀은 1.8V를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온도는 25도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1나노세컨드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민 닷DB는 뭐냐면은, 이 스탠다드 셀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스탠다드 셀의 패턴 그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동일해요. 그림 모양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전압이 1.8V로 매번 동일하게 오면 좋은데 전압이 2V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1.5V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셀에. 왜 떨어질 수가 있는지는 파워플랜 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스탠다드 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위쪽이 VDD였고 아래쪽이 VSS였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1.8V가 매번 동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이유에 의해서 전압이 2V가 되기도 하고 1.5V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면은 이 스탠다드 셀이 예전에는 1나노세컨드였는데 0.8나노세컨드 만에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8V로 전압이 떨어지면은 1.3나노세컨드 후에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셀의 상황에 따라서 전압 또는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이 스탠다드 셀이 A에서 Y의 값이 나오는 요 기준점이 되는 1나노세컨드에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전압이나 온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타이밍을 나눴어요. 빨리 오면은 요 정도로 빨리 와. 늦게 올 때는 요 정도로 늦게 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워스트 상태에서 셋업 바이올레이션을 잡을 때는 맥스.db를 넣고 셋업 바이올레이션을 잡잖아요. 셋업 바이올레이션을 잡을 때 왜 맥스.db를 물리냐? 셋업 입장에서는 맥스 딜레이가 더 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드 바이올레이션 입장에서는 스탠다드 셀이 빨리 동작하면 홀드 바이올레이션 입장에서는 더 워스트하기 때문에 홀드를 볼 때는 min.db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더 워스트한 케이스에서 동작을 하면은 베스트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디테일한 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LU 플러스도 맥스 민이 있어요. 이 스탠다드 셀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우팅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라우팅을 하는데, 이 라우팅을 할 때 요 메탈에 시그널을 줄 때 이 메탈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처음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나노세컨드가 걸리는데, 주변에 이제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요게 어쩔 때는 2.2나노세컨드가 걸리기도 하고 1.8나노세컨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메탈이지만 이 메탈 자체가 움직이거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맥스 TLU, 민 TLU 자체가 메탈이 뭔가 다른 메탈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메탈은 같은 애인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타이밍 체크를 할 때 더 워스트한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고 타이밍 미트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셋업일 때 그럼 과연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가 뭐냐를 놓고 세팅을 바꿔놓고 타이밍을 체크를 하고, 홀드일 때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가 뭐냐를 세팅을 해놓고 홀드 바이올레이션을 보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CTS 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타이밍 체크를 할 때 넷 딜레이는 TLU 플러스 파일로 본다. 그 다음에 셀 딜레이는 닷DB로 본다.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하고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민맥스 라이브러리를 둘 다 올려가지고 셀렉션을 해서 타이밍 체크를 한다. 그렇게 지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팅 방법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보실 거고요. 네. 요 TLU 플러스는 RC 값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메탈의 두께, 그 다음에 메탈의 길이,
이 메탈 자체가 사실은 저항이잖아요. 메탈의 두께와 길이가 정해지면 이 RC 값을 놓고 저항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은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R과 C 값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길이가 얼마고 그 두께가 얼마일 때 R과 C 값이 얼마면 딜레이가 얼마야 라는 게 이 TLD 플러스의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NDM. 요거는 그림 파일입니다. 물론 이제 요 NDM에 .db를 같이 넣어놓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NDM은 그림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인버터가 높이가 어떻고, VDD 포트가 얘가 M1이야, 그 다음에 두께는 얼마야,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한 그림에 대한 정보가 이 NDM에 있습니다. 원래 원본은 레프 파일이에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원본은 레프 파일이고, 이 레프 파일을 시납시스 툴 전용으로 컨버전 한 겁니다. NDM이라는 걸로 컴파일을 한번 한 거예요. 레프 파일이라는 거를 컴파일을 해가지고 NDM이라는 파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NDM은 열어보면은 컴파일돼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원본은 입니다. 그래서 케이던스 툴을 쓸 때는 NDM이 없고 그냥 레프로 쓰시면 됩니다. 네. NDM으로 굳이 시납시스가 바꾸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컴파일 하고 나면 툴이 조금 더 빨리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꿔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NDM이라는 거는 그림 파일이고, 이 그림 파일은 원본은 LEF 파일이고, 얘를 컴파일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키트를 받았는데, DK를 받았는데, 내가 레프는 찾았는데, NDM 폴더가 없다. 그러면 직접 바꾸셔야 됩니다. 네, 직접. 바꾸는 스크립트는 뒤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림 파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테크는 디자인 룰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메탈의 두께, 이 두께는 얼마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메탈과 메탈 사이의 이 간격은 얼마큼 띄워놔야 돼. 이런 디자인 룰에 대한 정의가 이 테크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 요 두 개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시면은 요거는 DK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네, 유저가 만들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요거고요, 두 개고요. 나머지는 디자인 키트 안에서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NDM은 NDM이 없으면 LEF 파일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네. 없으면은 전화하셔가지고 디자인 키트 안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또는 TSMC에서 보내주실 거예요. 자, 지금 저희 그 P&L 폴더에 그 예제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고,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지만 리스크5도 따로 제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있어서 실습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는데, 개인적 욕심은 다 같이 다 해보고 싶지만 안 돼서, 네, 저희는 요거 하나만 할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할 거고, 나머지 거는 나중에 돌아가셔서 하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랑 밑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실력을 쌓아가시면 충분히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리스크5로 하셔도 되고, 아마 코어텍스 M0로 갖고 오셨을 거예요. 코어텍스 M0도 제가 알기로는 그 P&L 폴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어텍스 M0로 하실 분들은 코어텍스 M0까지 다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은 얘도 한번 열어보고 얘도 한번 열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네, 좋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 심플렉 가지고 할 거고요.
네, ICC2랑 ICC1이랑 뭐가 다른가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ICC1은 밀크웨이를 쓰고 ICC2는 NDM을 쓰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실습을 같이 하면서 좀씩 보겠습니다. 실습을 할 건데 제가 실습을 같이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하시면 좋은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IC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GUI가 그래도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돋보기 모양 요거를 잘 쓰시면은 이렇게 검색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로어 플랜을 좀 하고 싶은데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플로어 플랜이라고 치시면 플로어 플랜과 관련된 명령어, 그 다음에 쉘 커맨드, 그 다음에 GUI 창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잘 모르시면은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가이드를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UI 창에서 보면은 저는 거의 안 쓰기는 하는데 여기 ICC 쉘 탭이 있고 여기 히스토리 탭이 있고 이렇게 탭이 있는데 잘 안 씁니다. 네,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업에 계신 그 누구도 이거를 안 쓰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GUI 창에 ICC 쉘 커맨드를 직접 내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execute를 하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스크립트 내용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 네, 불러올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CC2 할 때, F8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뷰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이 뷰 세팅을 보시면, 다른 거는 크게 눌러보시면 좋고요. 이 메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간 되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층을 올리고 내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1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탈이 그러니까 스탠다드 셀 안에 있는 메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탠다드 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포트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안에 있는 웰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얘를 레벨을 올려야지 밑에 레이어까지 보입니다. 네. 레이어를 너무 올리면은 상세하게 볼 수 있지만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는 올려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눈 모양입니다. 요게 눈 모양이고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거는 화살표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 모양은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GUI 상에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살표 모양의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은 클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탠다드 셀. 셀에 눈에 체크가 돼 있어야지 스탠다드 셀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살표에 체크가 돼 있어야 스탠다드 셀이 클릭이 돼요. 체크박스가 체크가 해제가 돼 있으면 스탠다드 셀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셀렉션이 안 되고 그런 영향을 요 뷰 창에서 받기 때문에 내 GUI 창이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요 뷰가 잘 되어 있는지 클릭이 안 되면 요 화살표가 혹시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막 DRC LVS 나면 메탈 찍어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안 찍히거나 이러면은 뷰에서 세팅값 바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겐, 넷, 이런 것들은 시간 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쿼리 날려가지고 정보, 셀 종류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넷 종류 불러오는 거, 요거는, 네, 한 번씩 보고서는 시간 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getCell 했을 때 정보가 뭐 갖고 오는지, 뭐 메모리의 영역을 갖고 온다거나, 뭐 특정 I/O 패드의 위치 값을 갖고 온다거나,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용량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드릴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IC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툴을 껐다가 키잖아요. IC 컴파일러 껐다가 키면은, 어트리뷰트 중에 세이브가 되는 변수들이 있고요. 껐다 키면 날아가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크립트를 불러오고 뭔가 값을 지정을 했는데 툴을 껐다 키면 날아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삭제되고 어떤 게 남아있는지 옵션이 궁금하시면 이 명령어를 치면 여기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 값은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컨스트레인트 줬던 것들은 날아갑니다. 툴을 껐다 키면. 레포트 타이밍을 툴을 처음에 껐다가 킨 상태에서 레포트 타이밍을 그냥 하시면은 타이밍 정보가 없다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스트레인트 정보를 다시 로딩을 해야지 툴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값이 날아가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타이밍 정보 같은 거. 타이밍 정보는 툴을 띄우고 나면은 다시 로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NDM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NDM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레프가 있던지 GDS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NDM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인데 지금 저희 예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ICC2를 하는데 레프는 있는데 NDM이 없다 라고 하실 때 요 ICC2 LM 쉘을 통해서 직접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드는 거는 그냥 요 스크립트 세팅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프 파일, 그 다음에 .db 파일, 테크 파일 이렇게 3개 갖고 오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매뉴얼 스크립트라서 쭉 돌리시면은 네, 자동으로 요 NDM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요 이름으로 요 이름에 .ndm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셔서 없을 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랩 1을 진행을 할 건데요. 랩 1을 진행을 할 건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네, 빨리 끝나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랩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가 create library, floor plan, create library, 그 다음에 floor plan, placement, power pla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CTS, 라우트, 그 다음에 포스트 STA, 프라임 타임. 프라임 타임에 일부러 바이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디자인에 일부러 바이올레이션 있게 만들었거든요. 자, 프라임 타임을 했는데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나면은 타임 바이올레이션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툴한테 자동으로 고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CO라고 하는데 프라임 타임을 통해서 타임 바이올레이션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나 셋업 바이올레이션이 났을 때 프라임 타임이 자동으로 수정하게 하고 IC 컴파일러로 돌아와서 ECO 라우팅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지 그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멀리티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요 밑에는 이제 머지하고 할 때 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 욕심은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제 욕심은 요 ECO까지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네, PNR 하고 PNR 했는데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남아있다. 그러면 ECO를 어떻게 해서 이 타이밍을 수정할 건가? 네, 그거까지 보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석박사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랩 1을 할 건데 제가 여기 앞에만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스크립트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엔터 치면은 다 돌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랩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랩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리 스크립트로 돌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 욕심은 하나하나 GUI로 따라하는 게 제 욕심인데,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구동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실습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스크립트 통해서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갈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폴더로 가가지고 그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크립트 구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카피나 압축 해제가 안 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카피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폴더로 가셔가지고 압축 해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축은, 네. 이렇게 압축 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업할 폴더는 요 iDec 언더바 PNR의 PNR 폴더에서 작업을 할 거고, 이 PNR 폴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제가 심플랩이 있고, 그 다음에 SPI 컨트롤러가 있고, MCU 탑이 있습니다. 이 MCU 탑은 코어텍스 M0. 우리 디자인 컴파일러 했던 코어텍스 M0가 있고, 여기 한 단계 올라가시면 리스크5가 있고, 그리고 시놉시스 랩이 요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랩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다 있습니다. 심플랩, SPI 컨트롤러, 그 다음에 코어텍스 M0, 리스크5, 시놉시스 랩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거는 요 시놉시스 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심플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 폴더에 가시면은 formality, PNR, 레퍼런스 폴더, RTL, SIM, STA, SYN, STAR-C 이렇게 있고요. 이 예제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냥 메모리에다가 값을 읽고 쓰고 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원래 제 계획은 시뮬레이션부터 전부 다 같이 하는 건데, 네, 원래 이제 이 시뮬레이션 폴더 가시면은 펑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합성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PNL 끝난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혹시라도 버디 쓰실 분들은 이렇게 버디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앞까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PNL 하고 난 다음부터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합성까지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씬 폴더에서 합성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디자인입니다. 원래 이제 기간이 많을 때는 처음부터 다 같이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PNL 폴더부터 진행을 합니다. 네, 폴더에 가시면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 스크립트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본 시놉시스 기본 스크립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냅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크립트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제에서 쓰는 그 랩 자료에 있는 스크립트들은 여기 안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는 다 모아놨고, 스크립트, 그러니까 예제를 중간에 못 따라가셨거나,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단계별로 제가 메이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디자인 셋업을 하고 있잖아요. 끝나면은 플로어 플랜을 할 겁니다. 끝나면은, 플레이스먼트 하고, 그 다음에 파워 플랜 하고, CTS 하고, 라우트 하고 할 건데, 중간에 이제 만약에 놓쳤다 라고 하면은 계속 밀리잖아요. 이 강의 자체가 앞에를 안 하면 뒤를 못 하는 그 툴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메이크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으로 다 돌기. 그래서 실습이 중간에 빠지면은, 메이크 쓰셔가지고 그냥 주르륵 돌리시면 전부 다 돕니다. 이거는 이제, 미스하셨을 때만 쓰시면 되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메이크 파일은 많이 쓰셨을 테니까 메이크 파일이 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요. 메이크 파일 열어보시면은, 네, 메이크 파일 열어보시면은 여기 셋업, 여기 이닛 디자인, 플로어 플랜, 파워 플랜, 플레이스 옵트, 클럭 옵트, 라우트 옵트, 치 피니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메이크 파일이 실행하는 그 실행 스크립트 파일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크 언더바 스크립트 폴더에 그 랩별로 제가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스크립트가 완료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시키시면 이전 스크립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몰라가지고 학사분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툴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환경 세팅을 해주고요. 슈쉘로 한번 바꿔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처음에 툴을 실행할 때 슈쉘하고 그 다음에 소싱을 하고 툴을 실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환경 변수 세팅을 해줘야지 툴이 뜨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CSH까지는 했기 때문에 소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시놉시스 툴이 뜨게 되고요. 이게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열어서 보면은 네, 열어서 보면은 툴의 버전이랑 위치가 어딘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ICC2 쓸 거니까 ICC2고 버전은 2022년도 12월 SP2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라이센스 서버 세팅해 준 거고요. 네. 요거를 소싱 해주면 이제 리눅스가 IC 컴파일러 2를 얘를 띄우는 거고요. 라이센스는 여기로 가서 찾아옵니다. 네. 네. 요 파일은 이제 그런 파일이다 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돌아가서 실행을 하시려면은 세팅이 저희랑은 다를 거기 때문에 요 파일은 돌아가시면은 수정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CC2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이 메이크 파일 쓰실 때는 (1번이) 이닛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메이크를 쓰실 때는 소문자 메이크하고 한 칸 띄우고 이닛 디자인 이렇게 하시면은 랩 1번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네, 자동으로 끝나고 이 스크립트 안의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단에서 뭔가 밀리셨거나 실습할 때 뭔가 꼬였거나 아니면 지웠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네, 문제 없으면 잘 끝날 거고요. 네, 잘 돌고 잘 끝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이크랑 스크립트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랩 1번 요 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 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이 뒤는 사실은 계속 그 스크립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GUI를 보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이 랩 1만 GUI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랩 1은 그 귀찮으시더라도 이 메뉴대로 따라서 GUI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방금 제가 랩 1 이렇게 스크립트를 끝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메뉴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이 빈칸 채우기 실제로 다 하셔서 이 스크립트가 GUI상에 어떻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랩 1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4시 30 쉬는 시간 포함해서 4시 30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반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잘 안 되시면 손 드시면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